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그리고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정치부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4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청와대의 진상 파악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가 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를 만났는데요. 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에게 거의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고 간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적인 그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 동의 내지는 비준 절차를 말하는 걸 테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할 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두고 말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은 순전히 국내적인 메시지다. 이번에 그 사드 그 반입과 관련한 허위 보고 논란, 국기 문란 논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국내적인 용도일 뿐이지 미국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사드의 백지화 내지는 철회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춘호 기자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한다거나 무효화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쟁점별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을 핵심별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사드 관련해서 이번에 허위 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국내적인 조치다.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 정부에 다른 메시지 전하려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음 더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딕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에게 사드 배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이 점은 당연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박상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 이번 진상조사 조치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뭐 이런 비판이 있고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묘한 시기에 이제 상원 원내 정부가 왔죠. 이게 2, 3일 사이에 이른바 국기문란 논쟁이 일어났고 이게 뭐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됐는데 이 지점에서 지금 6월 말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원 원내 정부가 왔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권과 일단 비교 우위를 통해서 지지도를 견인하고 그 높은 지지도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겠다. 뭐 이런 지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사드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누락됐다.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이 논쟁이 이제 되고 있는 측면인데 어쨌든 미국이 얘기한 부분은 윤 기자님 정리를 잘 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을 이제 반복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라는 카드를 그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외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사드를 비판했을 때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제가 딱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다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논란,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죠. 그럼 국내적 조치라는 이 뜻은 뭐냐 과연.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지검하고 돈봉투 사건을 수단으로 검찰개혁에 이니시티브를 치겠다. 혹시 사드 이 문제를 가지고 군개혁의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겠다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첫 번째 큰 실착을 좀 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기가 참 묘합니다. 묘한 시기에. 실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 실착이죠. 왜냐하면 사드 문제, 국방 문제, 특히 그 미중 간에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이 사안을 그러니까 국익이 걸린 외교적 카드를 국내 군개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 실착일 가능성이 높은 카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야권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강력한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사드 문제가 방정식이 복잡하긴 해요. 상대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당장이 미국의 더빈 뭐 원내 총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게 사드 문제는 오바마 정부 때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오바마 트럼프 정부 할 거 없이 사드에 대한 한 목소리인 점이 있고 또 중국이 어제 이렇게 말하자면 뭐 강하게 나온 건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사실 이게 약간 곤혹스러운 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조금 마뜩찮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선을 좁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게는 정권 교체기 이제 기강회의 부분 그리고 약간 크게 본다면은 그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원 그 인사가 좀 전에 났었지만은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장 1에 지금 1, 2, 3차장이 이제 군경력자는 없죠. 그리고 안보실에도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이고 안보실 2차장은 정치학자 출신이고 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준장 출신이거든요. 별 하나. 군 당국 입장에서 마뜩찮아가지고 뭐 이게 조직적 항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지만은 뭔가 이 자신들의 어떤 뭐 마뜩찮은 심사를 새 정부한테 표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정권 초에 지지율이 높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겠다 결심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 소장님은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건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드는 사드대로 하는데 여기 이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군의 문제점만 도려낸다고 생각하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전임 정부가 결정한 거지만 존중하고 우리의 이제 안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동시에 함께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럼 야 만약에 내가 이걸 사드를 어떻게 하려고 당신들 의심했지만 아니지 않았냐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하신 우려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괜찮은 수가 하나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두 분의 말씀이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어젯밤에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알렸죠. 한민국방부 장관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조사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취재 기자들과 이제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 일단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이제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죠. 보고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책임자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을 조사한 부분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물론 김관진 전 실장은 사드 도입 그다음에 배치의 핵심적인 당사자였으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있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모호한 부분은 다소 뭐 이걸 지적하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김관진 실장은 좀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청와대에서 김관진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건 뭘까라고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봤는데 어쨌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다만 복잡하지는 않을 거다. 몇 가지 확인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수사 내지는 조사가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뭐 수사의 형태로 확대되지는 않을까라는 일단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최종적인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조사가 지금 현재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이 사실을 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에서 촉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사드 반입 전반적인 과정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우려하는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군 개혁 정도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와중에서 이것이 사드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와 만나서 그것은 아니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 철회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사드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과의 합의 내용이 언제까지 완전히 달아라라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배치한다라는 이제 합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좀 볼멘소리를 할 것이고 그럼 한미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 와중에서 중국이 한미동맹 균열을 벌리기 위해서 사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우려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취임식 참석 이후에 청와대 조사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제 조사 받으셨다는데요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당연히 예상된 답입니다. 조사 중인 내용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저 얘기 말고 더 이상 기자들에게 할 얘기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받기 전에 어제 이야기를 좀 했죠. 보고서 관련해서 내가 지시하거나 손댄 거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뉘앙스의 차이 서로 말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달리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 이미 말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으로서는 더 이상 말할 내용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정용 안보실장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의제조를 위해서 나가면서 기자들 만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용 실장도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예, 정용 안보실장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용 안보실장이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민구 장관과 오찬했을 때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피했다는 그런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만났을 때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논의 이전에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국내적 절차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진행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개발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상 사업 면적이 그런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고 33만
그 사업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 그 제곱미터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측으로부터 저희가 설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계 자료 받은 사업 면적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약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사업 면적 내에 현재 그 초기 단계 운영 중인 2기, 발사대 2기뿐만 아니고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건설공사, 필요한 기초공사라든가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완료하고서 4기를 그 공여된 면적, 그 사업 면적 내에다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이걸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유동근 그 시설기획과장 국방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부지 전략적인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미군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할 필요 없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큰 만큼 한미 두 나라가 합의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은 부지를 제공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것은 좀 더 큰 거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인데 그때는 33만 평방미터 이게 좀 아직도 평방미터는 잘 안 들어오죠. 이 평으로 하면 10만 평이에요. 10만 평 정도. 예, 10만 평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을 때는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 그보다 넓었다고 한다면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일반 그때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고요.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환경영향 평가 부분을 강조했는데 전략적인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강도 높은 환경영향 평가. 그래서 시간도 한 1년 이상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걸리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1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왜 그러면 한미 두 나라가 법적으로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느냐라 하면 말이죠.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보고서에 그 내용을 처음엔 썼다가 삭제했다. 청와대 진상조사,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진상조사 결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 발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어쨌든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통과되면서 어제 저녁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임명장 주고 받으면서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그것은 7일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생총리, 그 다음에 또 우리 갈등 해결 총리, 이런 역할, 현장 총리,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원 박사님, 조금 전에 임명장 주고 받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누가 더 허리를 많이 숙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5년간 보기 힘든 그림이 우리가 이제 말보다 그림 하나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장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상견례하듯이 맞절하듯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전 정권에서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죠.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와 지평의 구조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있었기 때문에 저 그림은 국민들한테 대단히 청량감을 주는 어떤 아주 보기 좋은 기분 좋은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아까 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 그림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5년 동안 본래 볼 수 없었던 보기 좋은 그림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윤철호 기자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인도 임명장을 받는데 같이 동참해서 지금 옆에 화면에 나오신 분이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 뭐 사실 이번에 국무총리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되면서 본인이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태곤 실장도 기억하겠습니다만 본인의 누추한 삶을 되돌아본다는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겸손해 보이기도 한 표현을 썼는데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본다. 이 총리죠. 이 정무적인 부분과 검증의 부분. 정무적인 부분에서는 워낙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냐 싶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수로 따져보면은 164표 정도 찬성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권에서 사실 가동 가능한 찬성표, 그것도 국민의당이 100% 찬성해 줄 때만 이 160여 표가 된다는 그 어떤 커트라인을 확인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그 총리는 그걸 느꼈을 겁니다. 아, 여소야대의 총리구나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낮은 자세로 하고,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오는 여러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많은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엎드려라. 이제 뭐 그런 이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거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상당히 그 민주당 의원들만 저는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빠져주면서 오히려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던데요.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반대하는 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총리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표결에 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우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어떤 표결 과정에서 예우는 갖추면서 자기들 의사표시는 확실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여와 야의 공수가 바뀔 때마다 저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물론 표결 불참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긴 합니다만 김태현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 민생총리, 현장총리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 참여정부 당시에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같은 그런 책임총리가 돼달라는 당부겠죠? 뭐 그런 당부겠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대통령제에서의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좀 대통령제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뭐 책임 총리라고 한다는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면 크게 이제 총리의 권한은 두 개인데 뭐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장관을 이 사람을 하시죠. 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못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저 총리는 내각을 통할한다고 하는데 그 통할의 범위가 과연 실질적으로 내각을 움직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의 책임 총리가 잘 맞지 않는 옷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런 게 좀 이전 정부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선 주자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헌에 대해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공통적인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줄이겠다. 대통령 권한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권한을 좀 줘서 책임 총리제를 좀 쉽지는 않더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 개헌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권한을 좀 분산하니까 국정이 좀 원활히 돌아가는구나 이런 약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건지는 조금 지켜보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 총리다운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다짐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여야 합니다.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합니다.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은 것도 탕평의 결과입니다. 저 또한 앞장서서 탕평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공정한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다.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낙연 국무총리의 성향을, 품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국립현충원 참배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명총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저의 부덕으로 의장님께서 백성을 지켜드려서 참고스럽습니다. 의장님이 되시기 훨씬 전부터 흠모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제가 20살 어린애였던 시절부터 이걸 흠모하고 따르는 형님이어서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기대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이정표를 한번 세운다는 목표를 세워주고 해주시면 저희들은 정말로 앞장서서 돕고 정말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회에서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책임 총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감한 개혁은 저희들 앞에서 먼저 나서서 뛰라고 하면 저희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크게 기대면서 신세지겠습니다. 지난 25일간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쏙 빠지셨어요. 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당정 협력을 긴밀히 해가면서 함께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윤태곤 시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이야기 나가는 동안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달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이어가지고 이 목소리 좋은 분들이 이제 연달아 이제 총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만 이제 그게 있겠죠. 아까 이제 문 대통령도 이낙연 총리한테 부탁한 게 뭐 현장 총리, 뭐 책임 총리, 뭐 이게 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른 대통령들도 실제로 구현했냐 마냐하고 별개로 다 그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자면 총리는 꼭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좀 얼굴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신원 서판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총리 사상 가장 막걸리를 많이 소모하는 총리 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야당, 특히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서 네. 어떤 협치를 구현해 보겠다는 의제 표현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 출신의 사선 의원 출신의 이제 도백을 역임한 사람을 총리로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원하는 바가 내정을 좀 잘 챙겨다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여의도와의 관계를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이제 국회를 순방할 때도 국회를 예방할 때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총리 공관에서든 어디에서든 막걸리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우리 막걸리 좋아하시는 네. 예, 박상호 박사님, 이낙연 국무총리가 막걸리를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전과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들게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대통령과 신임 총리가 맞전하는 장면도 신선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윤태곤 시장 정리를 잘했는데 임명된 것은 임명된 것이고 이제 전국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회라는 문턱을 통과하지 않고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형편인 것이고
더더군다나 여소야대 국민의 선진화법이라는 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결국 극단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전국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첫인사는 대단히 잘 됐다고 보는 것이 일단 이낙연 총리는 뭐 언론인 출신이지만 인생 장년 대부분 여의도에서 보낸 분 아닙니까? 사선 의원이라고 본다면 16년인데 그러니까 여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봤기 때문에 야당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문 핵심 인사였다면 또 보수 진영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 인사 이낙연 총리 인사는 문재인 정부 첫 인사치고는 대단히 잘된 인사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뭐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가 정말 이낙연 총리가 역대 최고 강력한 총리가 될 것인가 이런 면보다는 어쨌든 국회하고 잘 소통하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총리 공간에서 삼청동 야당 의원들하고 더운 여름날 막걸리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이른바 협치가 이제 가능한 정서적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첫인사 잘 됐고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기대는 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는 다른 핑계 됐습니다. 오늘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여야정 협의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고 청와대 회동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먼저 깬 것은 청와대와 여당인 만큼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당을 방문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실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진정성 없는 협치와 소통의 그 공허한 노랫소리를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돼서 첫 단추는 어쨌든 꿰는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나 또 당장 추경 예산안 처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낙관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정우택 그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시작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국무위원급들 인사청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은 지금 제1야당의 기세를 봐서는 6월 국회가 절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어제 임명동의안 표결도 사실은 두 당의 협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뭐 아주 제가 거칠게 정리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반대를 할 것이고 그 두 당은 경우에 따라 찬성했다가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는 누구 이중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이중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숙명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을 만났어요. 뭐 이름 밝히셔도 됩니까? 그 김광수 의원을 만났는데, 김광수 의원이요? 예, 김광수 의원 문자 폭탄 받았다고 3,500동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전선이 무너졌다. 더 이상 막는다는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그러니까 사흘 전에 이미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강경화, 김상조 이렇게 예상돼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해줄 수 없다. 오히려 굉장히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당 정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당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예산안 꼭 처리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6월 임시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추경 예산안 처리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됐죠. 검찰로 바로 가서 조사받았고요. 오늘도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이죠? 임춘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12시까지 이제 조사를 받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나오는 장면인데 입은 옷을 보면 어제와 같아요.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겠죠, 결국적으로. 오늘 아마 이제 조사를 받고 검찰로서는 오늘 중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칠 거예요. 영장을 칠 테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지금 정유라 씨는 어제 자정 넘어서는 조사 안 받겠다고 해서 검찰에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시 왔다는데 그러면은 인근 경찰서 주장이 있다가 온 건가요? 일단은 체포영장은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포영장에 어디다 이제 둘 것이 인치 장소를 적어요. 일단 이 남부구치소에 적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중앙지검 관할은 저기 서울구치소인데 저 체포영장 발부될 때만 해도 공범들 뭐 어머니 최순실 씨 비롯해서 모든 공범들 서울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 놓기 위해서 이제 남부구치소를 적은 거죠.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 어머니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에 적힌 인치장소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마주치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두고 있는데 오늘 아마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기한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때 아마 구속영장에 쓰는 인치장소는 어머니 최순실 씨하고 다른 장소니까 서울구치소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려서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되게 되면 일단은 서울구치소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보냈다. 그런 소식을 김태현 변호사 전해드렸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씨 어제 접견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 또 최순실 씨가 어떤 상태인지 심리적 상황인지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재판 과정에서 특히 학사비리 재판 관련 중에서 확보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범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입국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법원에 적극 설명하려고. 최순실 씨는 뭐 한마디라도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입국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정유라 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요. 앞으로 정유라 씨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 이대 입학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구형을 받았는데 최후 진술에서 안 그래도 최순실 씨가 이 정유라 씨 때문에 눈물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7년 구형을 받은 뒤에 이제 최후 진술을 했죠. 최후 진술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취지였고. 그다음에 유라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승마를 포기하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애끓는 모정이겠죠. 모정으로서 이제 재판부에 호소를 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해야겠죠. 예. 미지수다. 국민들께서 우리 유라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우리 손자 얘기도 했죠. 손자가 덩달아 죄를 짓는 모양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선입견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제 검찰에 조사받고
또 정유라 씨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리게 될지는 궁금한데요. 정유라 씨 어제 귀국하면서 강제 송환된 다음에 기자들과 일문일답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여름부터 뭐 태블릿 PC 보도 이후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마치 태풍처럼 또 오늘 오후에 강남에 내린 우박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 모든 사태의 한가운데 저 젊은 한 여성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온갖 사실과 풍문과 억측과 추측과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가운데 저 정유라 씨가 있었는데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좀 철없는 젊은 여성 또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엄마의 일방적 어떤 그 케어에 의해서 좀 약간 그 일반 저 또래 여성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젊은 여성을 제가 봤는데 좀 허탈하다는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정유라 씨가 대학 가고 싶어 한 적도 없고 전공도 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공도 몰라. 어제 정유라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가장 많이 했던 말, 이 모른다는 말에 착안해서 이 노래를 영상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돌이켜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건 제가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정유라 씨 정말 모를 수도 있겠죠. 다 엄마가 시켜서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정유라 씨가 귀국한 만큼 검찰의 수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